나는 은퇴하던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의자가 되었다. 35해를 몸 바쳐 일했던 대기업 공장의 거친 기름 냄새를 뒤로하고 돌아온 집이었건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나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내와 아들, 딸의 시선은 잠시 나를 스쳤을 뿐 다시 매끄러운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들고 있던 퇴직 기념 공로패의 묵직한 무게가 무색하게도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 틈조차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밥상 위에 놓인 내 수저가 마치 누군가 실수로 놓아둔 이물질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집에서 나는 이제 필요를 다하고 버려진 낡고 삐걱거리는 가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60평생의 증명서와도 같았던 그 종이 뭉치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힘을 주어 찢어발겼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문을 걸어 나올 때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허로웠다. 내 청춘과 땀이 배어있는 그 거대한 쇳덩이 건물들을 뒤로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참 낯설게만 느껴졌다. 강도현, 너 참 고생 많았다.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목에 차여진 낡은 시계 바늘은 냉정하게도 내 사회적 수명이 끝났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내 손에 들린 커다란 꽃다발과 은색 공로패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아, 저 사람 오늘 은퇴했구나 하고 알아봐 주길 바랐던 것일까?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괜히 헛기침을 한번 크게 했다. 문을 열면 아내가 달려나와 여보 정말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고 아들과 딸이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며 내 어깨를 주물러줄 것만 같은 환상에 잠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내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을 때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다.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아들 민재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만 살짝 까딱할 뿐이었다. 아빠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다. 내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지도 내 얼굴에 서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읽지도 않았다. 아내 선영은 주방에서 무언가 바쁘게 그릇을 달그락거리고 있었고 딸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목소리만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들고 있던 짐을 거실 한편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내 공로패 상자가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무심했던 걸까? 한참 뒤에야 주방에서 나온 선영은 내 곁을 지나치며 식탁에 수저를 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아닌 내 손목에 차인 시계나 혹은 내 지갑이 들어있을 코트 주머니 어디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왔어요? 씻고 밥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숙제를 해치우는 사람 같은 말투였다. 나는 묵묵히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폭삭 늙어버린 노인의 그것이었다.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다 못해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더욱 가관이었다.
민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거리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 입을 뗄 때마다 가족들의 대화는 나를 비껴나가 그들끼리만 맴돌았다. 민재야, 너 요새 회사 일은 어떠냐? 아빠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아, 아빠. 밥 먹을 땐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안해진 손으로 국그릇만 매만졌다. 국물은 이미 식어버려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다. 아내 선영은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이제 내일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거 없지? 그럼 생활비부터 좀 조정해야겠어. 이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없을 텐데 당신 퇴직금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 애들 결혼 자금에 우리 노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그녀의 첫마디는 수고했다는 위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다. 마치 내가 이제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쓸모가 다한 기계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다.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온하지. 하지만 이 허전함은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인가? 나는 밥을 반 공기도 채 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향하는 내 등 뒤로 아내의 핀잔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밥을 왜 남겨? 버리면 다 돈인데. 당신 이제 백수니까 반찬 투정도 사치야. 백수. 그 단어가 내 가슴 등뼈를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의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걸이가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저들 중 하나였는데 단 하루 만에 나는 소속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TV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고 있었지만 그 공간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의견을 내면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잘 모르면서라는 타박만이 돌아왔다. 나는 거실 한가 속에 놓인 낡은 안마의자에 몸을 묻었다.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마치 내 신음처럼 들렸다. 문득 며칠 전 친구 태식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현아, 은퇴하면 집에서 투명인간 되기 십상이다. 미리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일까? 내가 여기서 사라진들 이들은 눈치나 챌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만을 바라보았다. 시계 추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째깍째깍.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나를 단순히 수입원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 존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줘야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구처럼 조용히 썩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은퇴 후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6시만 되면 저절로 떠지던 눈은 원망스럽게도 여전했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허겁지겁 먹고 나갔을 시간인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거실 소파에는 이미 아내 선영이 앉아 TV 홈쇼핑 채널을 고정해두고 있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잠이라도 좀 자지. 거실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여.
선영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녀의 평온한 아침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도 된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시려 컵을 꺼내는데 뒤에서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컵 어제 내가 닦아둔 거야. 물 마시고 바로 씻어놔. 당신 이제 시간도 많잖아. 나는 손에 든 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밖에서 구르고 다치며 벌어온 돈으로 산 이 집과 이 식기들이 이제는 내 손때가 묻는 것조차 거부당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컵을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은퇴식 때 받아온 공로패와 몇 권의 책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혹시 내가 정말 무능력해진 걸까? 아니면 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아들 민재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노크 한 번 없는 무례함이었지만 민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아빠, 저 급하게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카드 좀 빌려주세요. 차 기름값이 없어서요. 민재는 35이나 먹은 성인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사업을 준비한답시고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꺼냈다. 민재야, 너도 이제 내 앞가림을 해야지. 아빠도 이제 은퇴해서 예전처럼 지원해 줄 수가 없어. 아, 알았다니까요. 금방 갚을게요. 아빠는 무슨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정색을 하세요? 퇴직금 많이 받으셨잖아요. 민재는 내 손에서 카드를 거의 뺐다시피 가져가며 방을 나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그 태도에 가슴이 미어졌다. 오후에는 딸 수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가 인사를 건네려 했다. 수진아, 친구들 왔니? 아빠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줄까? 하지만 수진이는 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로 새어나온 수진이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야, 아까 그분 누구야? 너네 아빠셔? 응.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집에 있는 분. 그 한마디가 나라는 인간의 정의였다. 수진이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저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네일 뿐이었다. 나는 주방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수모를 겪으며 그 돈을 벌어왔는데? 저녁 무렵 아내 선영이 외출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쇼핑백 몇 개를 거실 탁자에 내려놓더니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좀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친구들을 만나든가 하지. 왜 이렇게 사람 숨막히게 집에만 붙어 있어? 나갈 때가 있어야 나가지.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 그럼 도서관이라도 가. 당신 자꾸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청소하기도 힘들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지금 집에 있어도 딱히 필요 없잖아.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선영의 말은 잔인했다. 필요 없다. 그 말은 곧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게 들렸다.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선영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평생을. 아이고, 또 옛날 이야기 시작이네. 평생 고생한 거 누가 몰라.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 당장이 문제라고. 당신 퇴직금도 민재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줘야 하고 수진이 시집갈 미천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자기 생각만 해?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등산복과 몇 가지 세면도구를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야, 설마 진짜 나가려고? 나가서 어디로 가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물었지만 내 몸은 이미 결단을 내린 듯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내 통장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내 카드를 가져가 긁어대는 알림 문자가 연달아 휴대폰 진동을 울리고 있었다. 7만 원, 12만 원, 그리고 명품 매장으로 보이는 곳에서의 80만 원. 나는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다. 그리고 서랍 속에 있던 인감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챙겼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딸이 하하호호 웃으며 TV 드라마 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에 섞여 내 존재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나는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지만 거실에 있는 그 누구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 좀 나갔다 올게라는 내 작은 중얼거림은 TV 볼륨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참을 걷다 보니 내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다시는 그 투명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부터는 강도현으로 살겠다. 가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나는 품 안의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가 은퇴하기 전 아무도 모르게 따로 떼어두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 그들이 내 퇴직금만 노리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행자는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원은 적막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내일이면 가족들은 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까?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야 내 빈자리를 눈치챌까? 혹은 내가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실었을 때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처량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나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이제 이 가방 하나가 내 전 재산이자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집을 나와 처음으로 발을 들인 곳은 인근 지하철역 대합실이었다. 갈 곳 없는 노인네들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텔레포트를 기다리는 듯한 그 풍경 속에 나도 자연스레 섞여들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영락없는 나고자 같아 헛웃음이 났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평생을 강도현이라는 이름 석 자보다 강대리, 강반장, 민재 아빠로 불리며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만이 내 시간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끄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았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평소라면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거나 당신 오늘 국이 짜더라 하는 명령과 타박이 오갔을 시간이다. 하지만 단톡방은 고요했다. 내가 집을 나선 지 3시간이 지났건만 내가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있든 없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아니,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들은 나를 반겨줄까? 아니지, 오히려 왜 나갔다 왔냐고 짜증이나 내겠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검은 화면 속으로 내 초라한 얼굴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선택한 곳은 옛 동료 태식이가 은퇴 후 조그맣게 마련해 두었다는 교회의 컨테이너 농막이었다. 태식이는 평소에도 도현아, 인생 이막은 가족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낚시나 하며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심야버스를 타고 도착한 농막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밤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미리 연락해둔 덕에 태식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내 행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어깨를 툭 쳤다. 잘 왔다. 뜨끈하게 바닥 데워놨으니까 일단 자라.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이불 위에 몸을 뉘었다. 눅눅한 흙내음과 마른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집에서의 그 세련된 인테리어와 푹신한 침대보다 이 초라한 방 한 칸이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건 무슨 역설일까? 나는 천장에 붙은 작은 나방의 움직임을 쫓으며 생각에 잠겼다. 속으로 되뇌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전쟁이다. 내가 사라진 뒤에야 그들은 내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될까? 아니면 끝까지 나를 돈주머니로만 기억할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전원을 켜는 것이었다. 내심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아빠 미안해요. 어디에요? 라는 눈물 섞인 문자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액정이 켜지고 안테나가 차오르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자는 딱 3통. 하나는 통신사 요금 안내, 하나는 스팸 광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족 단톡방의 메시지였다. 그것도 내가 나간 지 꼬박 1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올라온 것이었다. 수진 아빠 어디 갔어? 아침부터 안 보이네. 그게 전부였다. 걱정도 분노도 당혹감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한 문장. 그 뒤로 민재나 아내의 대답은 없었다. 아마 수진이의 저 질문조차 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뜻이지 나라는 인간이 걱정된다는 뜻은 아닐 터였다. 나는 허탈한 마음에 헛웃음을 내뱉었다. 35년을 몸 바쳐 일하고 자식놈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준비하느라 내 노후는 뒷전이었는데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 문자 한 줄이라니.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강도현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저들에게 너는 그저 매달 돈을 채워넣는 기계에 불과했어. 태식이가 끓여준 투박한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앉았지만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다. 태식이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내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쯧쯧 혀를 찼다. 임마 기대하지 마라. 자식들한테 아비는 공기 같은 거다. 있을 땐 귀한 줄 모르고 없어지면 그제야 숨 막힌다고 난리치는 법이지. 근데 너는 공기가 아니라 돈줄이었잖아. 돈줄이 끊겨봐야 내 소중함을 알지. 지금은 그냥 아침 밥상 차려줄 사람 없어서 불편한 정도일 거다. 태식이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독백했다. 그래, 태식이 말이 맞아. 내가 사라진 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서비스가 중단된 게 불편한 거겠지. 그럼 어디 한번 그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해. 이틀째가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톡방에는 아내 선영의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선영 당신 어디 가서 시위해? 나 오늘 동창 모임 가야 하는데 차 키 어디 뒀어?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 빨리 입금해줘. 걱정은커녕 돈 이야기뿐이었다. 내 생사보다 자신의 동창 모임과 생활비가 우선인 아내를 보며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련의 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 그리고 내가 은퇴 전부터 태식의 조언을 받아 조용히 관리해온 비밀 계좌를 제외한
가족들이 공유하던 모든 통장과 카드를 일시 정지시켰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쓸모가 사라졌을 때 당신들의 민낯이 어떻게 변할지 똑똑히 지켜봐 주겠어. 나는 휴대폰을 다시 껐다. 컨테이너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거칠게 울려 퍼졌다. 나는 태식이가 건네준 낡은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오는 옛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아니야, 설마 진짜 나를 안 찾겠어? 며칠 더 지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지? 내 안의 일말의 기대가 속삭였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라 했던가. 나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기에 그들의 무관심을 애써 피곤함이나 바쁨으로 포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포장지를 과감히 벗겨낼 때가 왔다. 비는 점점 거세져 대지를 적셨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워졌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오로지 나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독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나니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체감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강도현, 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너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그들이 너를 간절히 찾게 될 그날을 위해. 밤은 깊어갔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공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기계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멈추자 모든 공정이 일순간 정지되었다. 그리고 정막이 찾아왔다. 그 정막 속에서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나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태식의 농막에서 지내며 나는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안의 작은 기계 휴대폰을 켜는 순간 그 고요는 산산조각이 났다. 정지시킨 카드와 통장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150통. 아내 선영, 아들 민재, 딸 수진.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문자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다. 처음에 무관심은 간데없고 분노와 짜증, 그리고 본인들의 급박한 사정을 토로하는 비명들로 가득했다. 선영 강도현. 당신 미쳤어? 카드가 왜 정지돼?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망신당했잖아. 당장 풀어. 민재 아빠, 제 카드까지 막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결제 안 돼서 경찰 올 판이에요. 빨리요. 수진 아빠 진짜 실망이야. 가출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끊어. 나 이번 달 할부금 어떡하라고. 그들의 문자 어디에도 아빠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라는 말은 단 한자도 없었다. 오로지 막혀버린 돈줄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나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차디찬 냉기를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나구나. 내가 사라진 것보다 내 지갑이 다친 게 그들에겐 더 큰 사건이었던 거야. 30년 세월이 고작 이 종이장보다 못한 가치였다니. 하지만 더 큰 진실은 그 다음에 터져나왔다. 내가 사라지고 일주일 돈줄이 막히자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가족 단톡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내가 없는 그 방에서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고 있었다. 민재가 올린 메시지가 시작이었다. 민재 엄마 아빠 퇴직금 어디에 뒀어요? 그거라도 좀 꺼내봐요. 나 지금 사업 자금 정산 안 돼서 독촉장 날아왔단 말이에요.
선영 뭐? 사업 자금? 너 지난달에 내가 해준 돈은 어쩌고? 그리고 내 아빠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야. 민재 노후 같은 소리 하네. 나 망하면 엄마 노후고 뭐고 다 끝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 몰래 나한테 돈 빼준 거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겠어? 내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내 선영이 내 퇴직금 중 일부를 민재에게 몰래 건넸다는 사실, 그리고 민재가 준비한다던 사업이 사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세상에. 선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하면서 밤샘 근무하며 모은 돈인데. 싸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딸 수진이까지 가세했다. 수진 오빠 작작 좀 해. 아빠 돈 다 까먹고 이제 엄마 노후까지 넘봐. 그리고 엄마도 그래. 오빠만 자식이야? 나 이번에 가방 산 거 카드값 엄마가 내준다고 했잖아. 선영 너까지 왜 이래? 지금 내 아빠가 생사불명인데. 돈 타령이야? 수진 아빠. 아빠가 어디 죽기라도 하겠어? 어디 찜질방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지. 돈 없으면 기어들어올 텐데 뭘 걱정해. 당장 내 카드값이 급하다고.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수진아, 너에게 나는 고작 찜질방에서 술이나 축내는 노인네였니? 내가 SNS에 올리던 그 화려한 일상들이 내 등골을 빼서 만든 것이었음을 너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니. 나는 태식의 농막 마당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욱한 안개가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독백했다. 그래, 이것이 내가 만든 가족의 실체다.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가증스러운 집단. 내가 없어야 그들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태식이 말이 맞았어.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도현 시댁이죠? 여기 오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강민재 씨 대출건으로 연락드렸는데 담보로 잡힌 주택 명의가 강도현 씨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이자가 3개월째 체납되어 경매 절차.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냉정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민재 이놈이 내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단 말인가? 그것도 가장인 내 도장을 몰래 훔쳐서.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배신을 넘어선 범죄다. 내 평생의 유일한 재산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나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흙바닥에 찬 기운이 바지를 뚫고 올라왔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바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아내 선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애원이었다. 선영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민재가 사고를 쳤어. 당신 인감도장 가지고 몰래 집 담보 대출을 받았대. 지금 은행에서 연락 오고 난리야. 당신이 와서 어떻게 좀 해봐.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제야 나를 찾는 아내. 하지만 그녀의 애원조차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본인이 살 집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비명이었다. 나는 그녀의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60해를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처럼 참담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니야, 설마. 내가 가서 해결해줘야 하나? 그래도 내 마누라고 내 자식인데. 내 안의 여린 마음이 고개를 들려 했지만 나는 곧바로 그 마음을 짓밟아 버렸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 또다시 그들의 뒤처리를 해준다면 나는 영원히 그들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속으로 다짐했다. 아니, 이제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심판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봐라. 그 집이 넘어가든 민재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태식을 불렀다. 태식은 내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아, 내가 아는 그 변호사 양반 지금 만날 수 있나? 왜 드디어 칼을 뽑으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평생을 바친 결과를 저렇게 쓰레기통에 쳐넣는 꼴 살아서는 못 보겠어. 태식은 조용히 차 키를 챙겼다. 우리는 안개 자욱한 산길을 내려가 도심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강도현들이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를. 나는 가방 속 깊이 숨겨두었던 내 진짜 통장을 만져보았다. 은퇴 전 태식의 권유로 조용히 투자해두었던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과 개인연금. 가족들은 꿈에도 모르는 나의 마지막 보루. 마음속으로 비장하게 은조렸다. 쓸모로만 사람을 재단하는 너희들에게 진짜 쓸모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돈이 없어서 나를 버린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 발밑에서 기게 될 거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너희를 받아줄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 방향의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순수했던 가장의 마음이 죽어가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눈부시게 일렁거리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식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내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치켜올리며 입을 뗐다. 강도현 선생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명의를 도용한 부분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모님과의 관계는 재산 분할과 별개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명의가 선생님 단독이라 퇴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35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영하 20도의 현장에서도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며 버텼던 이유는 오로지 그들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형사고소와 퇴거 명령이라니.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내가 지킨 것은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들의 욕망이었나? 이제는 그 허상을 내 손으로 부수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태식과 함께 다시 집으로 향했다. 열흘 만에 다시 서는 현관문 앞. 비밀번호를 누르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어락의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던 고성 방가가 뚝 끊겼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아내 선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담배를 피우려다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비명을 지르듯 일어났다. 아빠,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지금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수진이가 먼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반가움이 아니었다. 내 팔을 흔드는 그 손길에는 원망과 독촉만이 가득했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당신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어? 돈줄 다 막아놓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선영이 독서를 내뱉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 어디에도 내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민재는 내 눈치를 보더니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내 가방을 받아들려 했다. 아빠 오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사업하다가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 아빠가 좀 해결해 주셔야겠어요. 은행에서 자꾸 전화 오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 꼿꼿이 서서 그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다. 평소라면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고 허허 웃으며 지갑을 열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차가운 얼음 송곳 하나가 박혀 있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보아라, 강도현.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내 왕국이다. 왕이 쓰러지자마자 왕관을 뺏으려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의 소굴이지. 나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던졌다. 탁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게 뭐야? 선영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민재와 수진이도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퇴거 명령서, 재산 분할 청구.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미쳤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가장의 무게가 오히려 이 순간만큼은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민재야, 내 인감도장 훔쳐서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그거 절도고 명의도용이다. 내가 내 자식이라 참으려 했지만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아, 아빠. 그건 제가 금방 갚으려고. 조용히 해. 그리고 수진이, 너는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라며?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내가 정말 없는 사람처럼 해주기로 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돈으로 나가는 건 단 1원도 없을 거다. 나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이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약해지면 너는 평생 저들의 ATM기로 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그때였다. 아내 선영이 갑자기 내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좀 심했지? 근데 우리 30년 넘게 살았잖아. 어떻게 한순간에 이래? 민재 저 녀석도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다가 실수한 거야. 당신 퇴직금 있잖아. 그거 조금만 풀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그래? 눈물 섞인 애원.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여전히 내 퇴직금이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다. 가족들이 본 적 없는 비밀리에 관리해온 통장이었다. 너희가 노리는 내 퇴직금, 그거 이미 다른 곳에 투자했어. 그리고 이 통장 봐라. 은퇴 전부터 태식이랑 같이 준비해온 상가 수익 통장이다. 여기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와. 근데 이 돈은 너희 줄 돈 아니야.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쓸 돈이지.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돈이 없어서 나를 버렸던 그들이 이제 내 손에 쥐어진 더 큰 돈을 보고 침을 삼키는 꼴이라니. 그 비루한 욕망의 눈빛들이 나를 더 역겹게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야 보이니? 내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너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늦었다. 너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을 때 나도 너희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니까. 선영은 다시 표정을 바꿔 나를 쏘아붙였다.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가족은 안중에 없고 자기 돈만 챙겨.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무슨 소용인데. 소용? 맞아, 선영아. 나는 너희에게 소용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물건이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쓸모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집 일주일 안에 비워라. 경매 넘어가기 전에 내가 정리해서 내 목 챙길 거니까.
민재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형사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고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 선영은 넋이 나간 듯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어디 가요, 아빠? 제발. 수진이의 애절한 부름에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로 가족들의 비명과 서로를 탓하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내가 아빠한테 잘했어야지. 엄마는 뭐 잘한 거 있어? 엄마가 돈 빼돌린 거 아빠가 다 알잖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추악한 소음들이 내 귓가를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냉혹한 걸까? 아니야, 나는 그저 그들이 나에게 준 방식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쓸모 없어진 기계를 폐기하듯 나를 버린 그들에게 나는 이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으로 그들을 폐기한 것이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서늘한 눈매의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매연 섞인 도시의 공기가 이토록 달콤할 줄은 몰랐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절정은 지나갔고 이제는 정리의 시간이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강도현의 시간. 나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좁고 소박했지만 온전히 나만의 취향으로 채워질 공간이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아까보다 더 많은 별이 보였다. 아니, 어쩌면 별은 항상 거기 있었는데 내가 고개를 들어볼 여유조차 없이 살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어둠 속을 당당히 걸어갔다. 내 인생의 진짜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서울 근교의 작은 소형 주택. 거실 창밖으로는 작은 텃밭이 보이고 아침마다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는다. 직접 내린 커피 향을 즐기며 신문을 읽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내 소유였던 아파트는 처분되었다. 민재의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법적으로 아내 선영의 몫과 내 몫으로 철저히 나뉘었다. 선영은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버텼지만 내가 제시한 재산 분할 합의서 앞에 결국 도장을 찍었다. 민재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공장에 취직해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들었다. 수진이는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태식을 통해 전해 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보낸 무지했던 세월에 대한 연민이다. 나는 텃밭으로 나가 잘 자란 상추와 고추를 살폈다. 흙을 만지는 기분이 참 좋다. 평생 기름때 묻은 쇳덩이만 만지며 살았는데 이제야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다.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려온다. 예전에는 이런 책 읽어서 돈이 되나 싶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소설과 수필들이 이제는 내 영혼을 채워주는 양식이 된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니, 저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방 한 칸 얻어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민재는 연락도 안 되고. 당신은 잘 지내?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위세 당당함은 사라지고 비굴한 떨림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만히 창밖의 나무를 바라봤다. 선영아, 보일러 고장난 건 수리공을 불러야지. 나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야. 당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가 산 세월 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봐. 나는 그때 이미 죽었어. 지금 살고 있는 강도현은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눌렀다.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나는 안다. 한번 틈을 내어주면 그들은 다시 내 삶을 갉아먹으러 달려들 것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다. 너희도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저녁에는 태식이가 찾아왔다. 우리는 마당에 작은 평상을 펴고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도현아, 얼굴 좋아졌다. 처음 농막 찾아왔을 땐 금방이라도 쓰러질 노인네 같더니만. 그러게 말이다. 태식아, 나는 요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건 줄 예전엔 몰랐어. 태식은 허허 웃으며 잔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바람과 달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큰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독백했다. 그래, 쓸모없음의 미학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63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밤이 깊어 태식이가 돌아가고 나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구경했다. 문득 서랍 속에서 찢어버렸던 옛 통장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 종이 조각들과 함께 내 과거의 고통도 미련도 헛된 책임감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조차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대신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산책길에 만나는 들꽃 하나, 밤하늘의 별자리. 이 소박한 것들이 주는 기쁨이 내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것이다. 내일은 읍내에 나가 작은 카메라를 하나 살 생각이다.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마주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어졌다. 가족을 위해 찍어주던 사진이 아니라 오로지 내 눈에 담긴 세상을 찍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가장 강도현. 그리고 반갑다, 인간 강도현.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이 포근한 이불처럼 나를 감싸 안았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해가 뜰지 기대하며 나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평생을 쓸모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리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나를 짓누르는 감옥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족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가족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사회적 죽음이라 말하지만 저에게 은퇴는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졌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계신가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는 살.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산책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